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피고인 측의 장시간 변론으로 특검 구형이 불발된 채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결심 공판을 진행했지만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재판을 오는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번 재판에서 특검 구형까지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특검 구형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단은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지규현 재판장은 특검 변호인단과 논의 끝에 오는 13일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사실상 설계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사실상 궤변에 가까운 억지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된 사실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홍성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결심 공판에 앞서 열린 증거조사에서 장시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정당한 직무 권한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특검 공소장은 자위적 해석의 픽션, 허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이거를 경강부회라고 하죠. 억지로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재판부에서 이런 불법한 기소에 대해서 공소기각으로 대응하시는. 하지만 특검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듯 증거조사에만 장시간을 이어간 김용현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는 말도 쏟아냈습니다. 국회 앞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사진을 들어 군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거나 윤석열 정부를 반대하는 자들이 국회 앞을 점거하고 군인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긴박했던 당시 상황은 계엄을 막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시민들의 제보 영상, 또 취재진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은 맨몸으로 무장 계엄군을 막아세웠고 누구 하나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국민을 향한 어떤 사과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결심 공판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을 향해 꾸벅 인사를 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간중간 조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특검이 재판부에 선고영량을 요청하는 법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를 건넸고 한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어 김용현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 목례를 건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간중간 변호인과 귓속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을 바라보며 활짝 웃음을 짓기도 합니다. 재판이 길어지자 지친 모습도 보였습니다. 눈을 감은 채 있거나 고개를 떨구며 조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30년 만에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방청객들이 가득 몰렸습니다. 재판 1시간 전쯤부터 417호 대법정으로 통하는 출구 앞에는 혹한의 날씨에도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서 이번 재판에 쏠린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이 대통령이 한일 셔틀 외교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한 뒤 만찬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5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2번째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셔틀 외교를 속도감 있게 이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통한 양국 정상 간의 유대와 신뢰 강화입니다. 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와 함께 조세의 탄광 위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도 논의가 예상됩니다. 조세의 탄광은 일본 야마구치현에 있는 해저 탄광으로 1942년에 스물사고로 조선인 136명 등 모두 183명이 사망했습니다. 조세의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최근 중일 갈등 고조 속에 두 나라 정상이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관련 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위성락 실장은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일본, 캐나다, 호주, 베트남, 영국 등 아태 지역 12개 나라가 결성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 가입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문화유적지 호류지를 방문하는 등 친교 행사를 갖고 동포간담회를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청와대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오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방한하는 유럽 국가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지난달 미국의 고용이 5만 명 증가에 그치며 전망치를 밑돌았지만 실업률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지 않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지만 실업률 하락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승윤 특파원, 일자리 증가치는 기대 이하였는데요. 실업률 하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탄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와 인공지능 AI 활용 확산으로 미국의 고용시장이 전망치를 밑돌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5만 명 증가해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치 7만 3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4%로 전월 대비 하락했는데 지난해 11월 실업률은 종전 4.6에서 4.5%로 0.1%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과 고물가, AI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주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매업은 2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했고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도 줄었는데 이는 겨울 연말에 채용 대목이 예년보다는 약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제한 정책으로 이민이 급감함에 따라 현재의 미국 경제는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과거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예전에 경기 확장기에는 15만 개씩 늘어났던 일자리가 이번에 5만 개 증가에 그친 건 과거 기준만큼 심각한 약세 신호는 아닐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관세를 부과했던 지난해 4월 해방의 날 이후 고용 부진은 두드러졌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월 평균 11만 1,000개의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이후 6월부터 8월까지는 월 평균 11,000개로 급락했고 11월에도 22,000개로 소폭 반등하며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은 건전한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지난해 미국의 일자리는 58만 4천 개 추가되는 데 그쳐 200만 개 이상을 추가했던 2024년보다 대폭 감소했습니다. 이는 팬데믹으로 고용시장이 무너졌던 2020년 이후 가장 적은 연간 증가폭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성장이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올 봄에 대규모 세금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채용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 부진이 향후 성장의 발목을 잡거나 자동화와 AI 확산으로 인해 경제는 성장하되 일자리의 필요성은 줄어드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이런 고용 상황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업체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시장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며 연준이 금리 인하 재개를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 4차례 연속 오르며 연방준비제도의 3차례 금리 인하를 이끌어낸 미국의 실업률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면서 1월 추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제 상황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Jobs report would be negative for folks who are rooting for another rate cut, but we do want to see kind of economic strength, obviously. 그동안 고용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만큼 연준은 대출과 소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3연속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경제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향후 몇 달간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준이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며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우려가 완화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2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ES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자율주행차 협력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시대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똑똑한 이동수단을 두고 대격전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온 젠슨항 엔비디아 CEO. 피지컬 AI를 강조한 지 1년여 만에 인공지능의 가장 완벽한 몸체로 자동차를 택했습니다. 젠슨항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차를 함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This entire stack is our first NVIDIA entire stack endeavor. The first AV car from NVIDIA is going to be on the road in Q1. 젠슨항의 파격적인 선언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벤츠의 하드웨어와 엔비디아의 AI가 결합해 올해 안에 현실이 됩니다. 자율주행의 선두주자 테슬라를 정조준한 모양새인데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현재 기준 최고 강자인 테슬라가 CES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웨이모와 텐서 등 중국 자동차 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무인 택시 운영 회사들이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는 자율주행차에 두뇌가 될 AI를 앞장 세웠고 LG전자는 투명 OLED 패널을 이용해 운전자가 원하는 걸 먼저 알고 제공하는 미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돌아온 IT 강자 소니와 혼다의 합작사 아필라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을 활용해 자율주행은 물론 차 내부 공간을 즐길 거리로 가득 채운다는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CES에 맞춰 신차를 발표하며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아필라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좀 생활에 가깝게 왔다?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BYD has much nicer cars, but in terms of automated vehicles, Waymo's up there. Zoox, they're new. They're kind of cool. 하늘을 나는 자동차, 거대해진 드론 기술을 둘러싼 기술 경쟁도 계속됐습니다. 중국과 한국 기업들이 앞다퉈 미래 이동 수단이 될 UAM의 기술력을 뽐냈습니다. 젠슨항이 쏘아올린 인공지능과 완성차의 합작품, 자율주행이 데려다주는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폭언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한밤중 보좌관과 전화통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건데 여기에다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밤 10시 25분 한 보좌관에게 전화해 한 말입니다. 너 언론 담당하는 애 맞니?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말 좀 해라! 주 의원은 본인 기사에 극도로 예민해 분노를 조절 못하는 습성이 있었다며 새벽 폭언도 다반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2년 전 이 후보자 부부가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부양 가족 수를 부풀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혼과 취업으로 독립한 장남을
세대원으로 유지해 청약 가점을 끌어올렸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3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 차익만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따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당첨 취소는 물론 주택법 위반일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 앞에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장관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게 대한민국의 예산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민주당은 국민의 질책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언론 검증의 시간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 귀국합니다.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데 앞서 강 의원 측에 돈을 줬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다음 주 월요일 귀국합니다. 김 시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개인 일정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우리 시각으로 12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면 바로 출국 금지하고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김 시의원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 받은 것을 인지하고 돌려주도록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돈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져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우선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면 전달 목적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시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김 시의원의 통화, 문자 메시지 내역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 시의원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IT 전시회 CES에 참석해 외유성 출국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는데 텔레그램을 탈퇴했다 재가입한 정황이 포착되며 증거인멸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경찰이 부실 대응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 시의원 귀국으로 수사의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충북 청주도심 공원에서 누군가 활을 쏴 산책하던 여성 바로 옆에 화살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은 20대 남성 2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는데 양궁용 활과 화살은 별도의 허가나 등록 없이도 살 수 있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밤 늦은 시간 남성 2명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활과 화살을 꺼냅니다. 활 시위를 당기더니 화살이 순식간에 날아가 사라집니다. 날아간 화살은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 주변으로 떨어지면서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소리나 이런 것들 생각나서 되게 위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되게 이제 지금도 좀 약간 살짝 공황에 오려고 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공원에서 화살을 쏜 20대 남성 2명을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주변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적용 혐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양궁용 화살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 총포 도검 안전관리 체계는 석궁 등 일부 장비를 규제하지만 양궁, 국궁은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분류되어 있는 규제 대상 유형들이 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유형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살상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제되어 있는 법령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궁 화살이 도심 속 보이지 않는 흉기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러시아가 신형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공습하고 서방의 전후 다국적군 구상에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럽은 분명한 확전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는데 종전협상 분위기가 다시 냉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한밤중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르비우 등 거점 도시에 미사일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키이우에서 아파트와 카타르 대사관 등 외국 공관이 파손되고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공습에는 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오레시니크도 동원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시속 13,000km로 날아가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르비우의 기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Був знову Орешник, тепер проти Львівщини. Це знову було показово близько до кордонів Євросоюзу. 이유는 오레시니크를 사용한 건 유럽과 미국을 향한 경고라며 러시아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확전을 계속하는 러시아를 강력히 규탄했고 키이우를 찾은 영국 국방장관은 주택가를 공격한 것은 잔인하다고 비난했습니다. He talks about peace, but he's stepping up and escalating his attacks, not just attacks on the Ukrainian military, but on civilians and cities like this. 종전 협상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유조선을 납포한 뒤 미러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발표한 전후 다국적군 배치 구상에도 반발했습니다. 다국적군 배치가 유럽 대륙과 주민들의 미래에 위험하고 파괴적이라며 정당한 전투 표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와 서방 정부들이 전쟁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안전보장을 위해 다국적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러시아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종전협상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을 봉쇄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유조선을 또 납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해안경비대가 유조선 올리나에 승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네르바 M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이 유조선은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관여해 지난해 1월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올리나로 이름을 바꾸고 동티모르 깃발을 달았지만 제재를 피하기 위해 선적을 위조한 그림자 선단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며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기반한 인권운동가 통신은 지난달 28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이달 9일까지 시민과 군경을 합쳐 모두 62명이 숨졌다고 집계했습니다. 노르웨이 단체 이란 인권도 현재까지 51명이 숨졌다며 사망자가 추가로 수십 명 있다는 보고를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국영방송 연설에서 시위대를 폭도, 공공기물 파괴자, 외국인을 위한 용병 등으로 지칭하며 강경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또 테헤란 검찰청은 당국과 충돌하거나 사보타주를 자행하는 이들을 사형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15년 전 단 10명의 학생으로 출발했던 프랑크푸르트 주독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강좌가 이제는 500명이 넘는 수강생이 찾는 지역 대표 강좌로 우뚝 섰습니다. 연말엔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한국어 발표회도 선보였는데요. 한국어 사랑에 빠진 독일 학생들의 열정 가득한 발표회 현장 김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GPA에는 누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주 독일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어 발표회 현장입니다. 서툰 발음이지만 한국어로 소통하려는 학생들의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주 독일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강좌는 지난 2011년 단 10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0여 명이 넘는 수강생이 찾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의 한국어 배움터로 성장했는데요. 과거에는 가족 관계나 친지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한국 문화에 매료돼 스스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BTS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관심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냥 친구들랑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난 10년간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한국 문화의 전파에 따라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에 대한 수요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21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임을 병행하는 방식에다
수준별 맞춤 교육이라 장기 수강생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회에는 발표자 26명을 포함해 가족과 친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한복 입기와 투혼놀이, 인생 네컷 촬영 등 전통 문화뿐 아니라 최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배움의 열기로 가득했던 한국어 발표회 현장. 한류와 함께 독일에 불어온 한국어 열풍은 이제 일상의 문화로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YTN 월드 김은경입니다. 본격적으로 비빔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에너지가 많은 분들 앞에서 요리하는 게 저도 좀 떨려가지고. Yeah, I heard it's been on Netflix. You can't be salted side to side egg. That's your style. It's very good. Very active. 감독님 투수 출신이신가? 일부 셰프님만큼 당근을 잘 자른다. 그래요? So I think you have to be ready. How about you guys?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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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강원과 충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호남과 제주에는 황사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는데요.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 가평에는 대설주의보가, 또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20cm 이상, 강원도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폭설이 오겠고,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시간당 1에서 5cm 안팎의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은 오늘 밤에 비나 눈이 그치겠지만 충남, 호남, 경남은 내일까지, 또 제주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7도, 청주 6.3도로 영상권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낮아집니다. 서울이 4도에 머물겠고 청주가 6도, 대구 10도, 부산은 12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주말 뉴스타트 2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